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상급자인 성남지청장이 검찰의 재수사를 막은 것에 항의해서 수사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야당에선 선거 개입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이재명이 먼저 혁신하겠습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함께 바꿉시다. 제가 우리 선대위를 대표해서 국민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함께 갑시다, 여러분. 윤석열은 정직한 사람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전국 곳곳에 계신 국민들께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설 연휴만 지나면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판으로 모든 이슈가 집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연휴 직전,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민심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선 판세를 점칠 수 있는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현재 대선 판세와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민주정권이 대선에서 이길 때는 많아야 3%, 50만 표, 30만 표로 결판이 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5만 표, 3만 표로 결판 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뭐 별겁니까? 안 찍어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2표 차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한 명에게만이라도 말해주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 실망하신 국민께서 아직 마음을 정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정직한 사람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전국 곳곳에 계신 국민들께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플러스 요인이 작동하기가 좀 황당하긴 한데요. 플러스 요인이 작동한다는 것도 참 이해하기도 없고. 여야 목소리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대원 의원님. 네네. 저와 같이 그제 어제 조사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35.6, 윤석열 44.7, 안철수 9.8, 심상정, 김동연 두 후보의 수치는 이와 같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전반적인 판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 그 리얼미터는 ARS, 그러니까 전화로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는 추세는 있었습니다. 예.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그 9% 가까운 차이가,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죠. 최근의 여론조사 트렌드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상승 추세,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약간 박스권 내지는 약간 하락 추세,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주춤 내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특히 그 여당에서 그 최근 2주간의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녹취록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별 변화가 없고, 이제 어제 오늘 그 새 신안들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칠지 내부에서 좀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가늠하기 어렵고, 안철수 후보도 나름 양비론, 그리고 여권 노동 개혁 이런 그 정책을 내세웠지만 아직 큰 힘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예. 이번 주말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그 이재명 후보가 어떤 그 굉장히 그 중요한 모멘텀을 그 갖지 못한다면은 설날 연휴 이후에 이런 추세가 굉장히 굳어지면서 3월 9일 대선까지 그대로 갈 수도 있다. 여권에서는 그런 그 우려를 할 수 있고, 야당,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그 우위도 언젠가 불과 2주 만에 뒤집힐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좀 잘 나간다고 보일 때, 지지율이 좀 반등한다고 보일 때 더 조심하고 어떻게 더 국민의 마음을 얻는가, 여기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44.7%가 나왔습니다. 방금 화면에서도 잠시 만나봤는데 오늘 국민의힘은 필승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한껏 고무되어 있는 듯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의총장에서 얘기할 때보다는 분위기가 좋죠? 예, 이게 다 지지율 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분위기가, 그리고 이 승리의 분위기가 저희와 항상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면 새로운 미래, 멋진 대한민국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윤석열이라는 각오를 가지고서 앞장선다면 반드시 3월 9일 필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한번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윤석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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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렇게 선거를 전략으로 보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활동에 고민이 많은 세대가 지지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20대와 70대로 저희 지지층을 더 넓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말 그대로 필승 결의 대회니까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최근 지지율과 좀 무관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저 분위기가.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지지율을 좀 주목하는 이유가 결국 여기가 중도층이고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 20대 남성은 1월 첫째 주 그러니까 선대위 내홍이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이 봉합된 이후에 이대남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좀 더 지지를 하고 있다. 이 반응은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정체된 이유가 혹은 윤석열 후보가 반등한 이유가 20대 여성층이 요지부동 이재명 후보에게 그리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런 추세. 결국 이것도 형수욕설 논란과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그 선거 때는요. 사실은 20대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 20대 여성의 지지를 다 끌어안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여성에 대해서. 그 형수에 대한 그 욕설 부분, 그 다음에 여배우 그 스캔들 문제, 아무튼 이런 부분이 그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도 여성이지만 그 욕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어떻게 보면 더 반응을 보이거든요. 온 몸으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마 서로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감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20대 여성은 확고부동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계속 지금 정체 국면을 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재명 후보가 극복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극복이 되겠습니까? 형수욕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금 20대 여성 표심에서는. 네.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직 선거는 설 연휴 직후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40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40일 넘게 남았기 때문에 승리 분위기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기 좀 이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지율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원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시간 가봐야 아는 것이다라는 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근데 김종욱 교수님. 근데 정치라는 게 새 싸움이라면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 있었던 울산 지역
지역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 또 200명 가까이 대거 입당했거든요. 이 분위기가 또 윤석열 후보 지지율 상승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뭐 그렇죠.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울산 같은 경우는 지역 정서상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가 높았던 곳이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예.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탄핵의 어떤 여진 속에서 민주당 시장이 당선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 이전부터는 국민의힘이 좀 지지 기반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자체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면을 겪으면서 아마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결단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 아시겠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TK 원로이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었던 박창달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당으로 이렇게 입당한 케이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지지율의 연동에 따라서 변화는 되게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도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RS 같은 경우는 윤 후보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추세인 거고, 하지만 또 전화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초박빙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윤 후보가 상승세를 탄 건 사실인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비해서 추격하는 힘이 좀 약하다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상당히 변수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목하셨던 2030 여성 문제, 그다음에 중도 문제, 그다음에 서울하고 서울 인근 지역 수도권 유권자 문제, 이 세 유권자 측이 상당히 유동적인 측면이 강하고 예. 관망책이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2월 15일 날 이제 선거운동 개시가 되는 이 시점들을 전후해서 또 한 번의 출렁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 얼마만큼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 두 후보에게는 중대한 과제가 앞으로 한 보름 동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설 전에 정치권 여러 부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여론조사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녹취록,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어떤 게 더 안 좋았었는지 여론에 50.3% 형수 욕설 부정적 영향이 있고,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44.5%가 부정적 영향이다. 이승훈 변호사님, 이걸 뭐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은 최근 일이고, 형수 욕설 논란은 과거 일인데도 이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더 높다. 이게 좀 악재로 받아들이진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여당 후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들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김건희 씨 녹취록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가지고 예. 실제 MBC에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사생활 부분 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이런 형사적인 문제 빼고 또 기자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불만이 섞인 부분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방송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씨의 해명을 들어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형수 욕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형이 어머니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통해서 어떤 유발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가족사의 문제를 정말 구체적으로 해명하기도 어렵고 또 해명하면 아픈 얘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해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와 또 사과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앞으로는 지금은 네거티브 속에서 후보들의 어떤 도덕성 검증에 치중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뭐 TV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경제 정책 방향, 외교 방향, 이런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TV 토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지지율의 변화 추이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탑10 서두의 전반적인 판세와 관련된 여론조사, 새로운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봤어요. 앞서 여론조사,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 이게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는 미미하다, 이런 자신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씨가 포털 사이트에 본인 프로필을 스스로 올리면서 대외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 말고도 또 다른 의혹 제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JTBC 보도에 따르면 역술인 한 명이 김건희 씨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되겠는가 물으라고 남편이 시키더라. 윤석열 후보 조국 전 장관을 싫어했다. 대권 생각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다. 유명 역술인 인터뷰라는 기사 제목으로 이런 소개가 됐거든요. 이 시점이 2019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지기 직후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술인 서대원 씨는 아마 그 역술인 가운데는 그
꽤 알려진 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나 그 후보 측에서 이에 대해서 무슨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더 밝혀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이 있는 걸로 봐서 만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만난 자리에서 이 서대원 씨가 이제 뭐 검찰총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김건희 씨가 이 서대원 씨랑 통화를 할 때 옆에 있던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조국이 대통령 되겠는가 물었다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설사 그런 얘기 했다 하더라도 전화를 빨리 끊으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진짜 궁금해서 하는 건지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서대원 씨가 그 윤석열 후보가 조국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감정을 가졌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정치인한테 듣기로는 일부 역술인들 중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인터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좀 더 나중에 많은 것이 밝혀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도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언급이 아직 없는데, 만약에 이 서대원 역술인의 주장처럼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되겠는가라고 직자 윤석열 후보가 물었다면, 글쎄 여당이 제기하는 뭔가 무속과 역술에 의존하는 듯한 윤석열 후보에게는 안 좋은 영향, 이런 뭐 프레임에 걸리는 건 아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이제 서대원 씨가 윤석열 후보가 조국을 싫어했고 대권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통화했다고 또 만났다는 게 이제 2019년인데 서울중앙지검 시절 또는 검찰총장 시절 이후에도 만나거나 뭐 통화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른바 추미애 전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딪히기 전까지 그 누구도 윤석열을 정치인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대통령 선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옛날부터 대권 생각을 하고 조국이 대통령 되겠느냐고 옆에서 물어봤다는 건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대체로 뭐 대답하시는 걸 보면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논란 자체의 사실 확인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 건데, 핵심은 그런 거죠. 지금 예를 들면 무속인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MBC가 방송한 목적이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방송했다라고 얘기했고,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그렇다,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유권자의 판단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열린공감TV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과거에 최소원 씨 무속 논란과 가서 과거에 2010년 최소원 씨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무속인 기치료 등의 대대적인 보도가 됐는데, 이런 보도 내용들이 국민들이 이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서 공론을 향해 토론하게 해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또 그렇다면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 건데, 저희가 여야가 이것을 공방할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판단들은 언론이든 여론이든 아니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런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소위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이런 의심들은 뭐 검찰총장일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알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와 김건희 씨가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있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보도 관련해서 반론이 있다면 저희도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먼저 사전 설명부터 드리면, 앞서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김건희 씨와 그리고 체코 패키지 여행을 함께한 양모 검사가 왜 두 사람의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냐, 이건 범죄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출입국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이상한 얘기가 있었죠. 출입국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자료 제출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나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등과 얽혀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이므로 검증이 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동부지법으로부터 저희 법무부에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우리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을 해봤고 김명신이 아닌 이름만 명신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색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기록은 그때도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우리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 정미영 의원님, 원래 여권 인사 몇몇을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씨가 출입국 기록을 삭제한 거 아니냐, 여러 본인의 권위를 활용해서 전사를 조작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오늘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 직원이 단순 실수로 이거를 검색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이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라 이게 두 가지를 노린 것 같아요. 민주당의 그 안민석 의원 뭐 등등이. 왜 그러냐면 보세요. 김건희 씨가 체코 패키지 여행을 갔다. 어떤 모 검사와. 예. 그러면 일단 이 얘기를 그냥 하면 또 이상해지잖아요. 뭔가 증거를 대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려면 거기다 덧붙여야 돼요. 그게 뭐냐? 체코 출입국 기록 왜 그거 없냐? 이렇게 하고 두 개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마치 김건희 씨가 무슨 체코의 패키지 여행에 웬 남자와 검사와 갔다더라, 이렇게 또 막 의혹 제기가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래서 그 기록을 삭제했구나, 그런 거가 조금 뭐 이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거 만들려고 지금 저러는 거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녹취록에서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맞다, 나 체코 간 거 맞다. 그래서 그 검사의 부인하고도 원래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 부인이 무슨 사정으로 가지 못하게 된 거다,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나와버리니까 이건 완전히 한순간에 그냥 분명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7시간 녹취록 안에 저 내용이 그렇죠.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걸 방송을 보면서 직접 그 부분을 들었는데 예. 아주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면 그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냐 안 됐냐인데, 출입국 기록 삭제됐다 그러면 또 무슨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겠죠. 저거 분명히 윤석열 후보님 그 주변에서 아무튼 누구 어떤 검사를 시켜가지고 저 출입국 기록 삭제한 거겠지? 뭐 이런 또 논쟁을 제기하고 문제를, 의혹을 또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요, 우리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걸 갖다 사실조회 본인은 신청할 수 있거든요. 나의 출입국 기록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해갖고 그 기록을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록 다 있다 이렇게 되니까 박범계 장관이 결과적으로는 다 기록이 있다. 그럼 왜 그전에는 기록이 삭제됐다는 이런 의혹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때 이름을 뭐 김건희, 뭐 김명신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름을 김명신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름이잖아요. 네, 명신 이렇게만 넣어가지고 안 된 거였다고. 이런 코미디 같은 발언이 어디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이소연 변호사님, 뭐 그럼 법무부 직원의 단순 실수 때문에 이게 삭제됐다는 의혹이 더 커진 건데, 그러면 애초에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들이 좀 더 이거에 대해서도 뭐 사과를 하거나 다시 한번 뭐 의혹을 반박하거나 이래야 되는 입장입니까? 일단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검색 결과가 안 나왔는지, 정말로 명신이라는 이름만 제기했는지, 이건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3명이 여행을 갔다는 거잖아요. 양모 검사랑 김명신 씨, 김건희 씨랑 본인의 장모랑 어머니랑 같이 갔다는 건데, 이 간 것은 굉장히 사생활의 영역이거든요. 체코를 갔다라고 하는 건 비록 뭐 부인이 있는 분이 같이 갔다고 할지라도 이건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검증의 대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다만 그 당시에 양모 검사가 검사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갔고 그 여행 경비를 대주고 어떤 여행과 관련한 접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어떤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어떤 사건과 관련한 대가성 여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수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뇌물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게 어떤 대가 관계에 따른 여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수사 대상이 되고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고 단순히 사적인 여행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검증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과도한 네거티브였을 수도 있다, 뭐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런데 이 김건희 씨의 출입국 기록을 두고 여러 질의가 오가다가 오늘 법사위에서도 다시 한번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현장 만나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를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그 말이 참 허망하게 들려요. 박봉계 법무부 장관 참 나쁜 장관이에요. 본인 청문회 때 자료 제출 거부했지 않습니까? 전부 개인정보라고 이런 이유로 제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니 없니 그런 말을 해요? 위원장님 참 나쁜 장관이에요. 장재원 간사님, 제가 장관 뭐라고 며칠 안 답을 했기 남았는데 때문에 민주당
무슨 공 세워가지고 복귀하는 거 지금 뭐 눈도장 찍고 있습니까? 한심하고 짝이 없는 장관이에요. 대한민국 법무장관 수준이 한심합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한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참 눈도장 찍으러 나오셨습니까? 너도 나도 윤석열 후보자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는 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법사위는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 조국 전 장관이 김건희 씨 스스로 체코 여행을 인정했지만 출입국 기록이 없다. 조 전 장관, 이런 기록 삭제는 범죄인데 왜 수사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국회 출석해서 박범계 장관이 밝히겠다고 했는데 오늘 출입국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이양수 대변인은 안민석, 박범계, 조국, 김의겸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거짓 폭로,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게 대표적인 이 사례죠. 그러니까 의혹 제기만 보면 김건희 씨가 예전에 그 어느 검사하고 체코로 여행을 갔다. 근데 그 기록이 남지 않았다. 그럼 뭔가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없앤 거 아닌가 이랬는데 그 녹취록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명확하게 그래 나 갔다. 그리고 그거 단체 여행이었다. 단체로 찍은 사진도 있다. 뭐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같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해당 검사의 부인도 오려고 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미국에서 못 와서 못 갔다.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니까 이런 의혹 제기들이 한꺼번에 다 그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 지금 그 안민석 의원은 이전에도 윤지호 씨 관련해서 무리한 주장, 윤지호 씨의 일방적인 그 주장만 옹호하다가 사실로 아닌 게 드러나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었는데 이번에 비슷한 그 상황에 놓였고 조국 전 장관도 뭐 안민석 의원의 주장을 듣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제 와서 굉장히 그 난처한 처지여야 되겠죠. 여기서 근데 뭐 사과 한마디 했나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은 무엇보다도 이런 의혹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끔히 해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마치 뭔가 있는 듯 지금까지 끌어왔던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선관위에서 조혜주 상임위원 논란도 있었지만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박범계 그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전해철 행안부 장관, 알겠습니다. 선거 주문 장관들이 이렇게 나서서 여권에 유리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선거의 중립성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판세를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와 그리고 법사위에 있었던 김건희 씨 출입국 논란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저희 오늘 뉴스탑10이 준비한 1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성남FC 수사검사가 사표를 던졌습니다. 왜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기업들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시민축구단 성남FC를 후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해당 수사검사가 사표를 던지면서부터입니다. 우리 100만 성남 시민은 여와 야 그리고 종교와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벅찬 가슴으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남이 하나가 되었음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선언합니다. 여야를 떠나 축구단 지원을 결정해 주신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파이팅을 외쳐주십시오. 함께 외쳐주시겠습니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한국 최고의 프로축구단 성남FC 파이팅! 8년 전 영상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꼭꼭 씹어서 봐야 될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FC 후원금 의혹이 3년 동안 이재명 시장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그런데 이 담당 수사검사가 어제 돌연 사직서를 냈다. 서정욱 변호사님, 좀 더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시겠어요? 먼저 이제 그 특혜 의혹부터 보면요.
이걸 어떤 분은 그 제2의 K재단, 미러재단 사건이다. 이렇게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보기에 미러재단이나 K재단보다 이게 훨씬 심각합니다. 실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K재단, 미러재단은요, 어떤 이게 기업에 돈을 이게 협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게 그 특혜를 준 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터진 사건은 실제 그 두산이라든지 또는 이게 네이버를 보면 인허가하고 이게 관련해서 거액을 이게 그 기부금을 낸, 한마디로 이게 기부금하고 인허가 간의 그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K미러재단보다 더 심각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이걸 이게 왜 수사를 막습니까? 일단 이제 그 사표를 낸 박아영 검사는요, 연수원 31기인데 옛날에 2015년에 변협에서 우수검사로 뽑힐 정도로 수사력을 인정받는 법조계 아주 이제 그 이런 검사고요. 반면에 그 지청장 수사를 막았다는 지청장은요, 현 정권에서 이제 그 임원정 검사와 더불어서 아주 친정권적인 옛날에 윤석열 총장 때 징계라든지 관여한, 그리고 이제 그 남편도 현 정권 들어서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런 이게 검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친정권으로 이게 평가받는 지청장이 차장 검사가 수사하려는 걸 오히려 막으니까 사표를 던진 게 아닌가. 따라서 저는 왜 수사를 막느냐는 거죠. 상당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데 그 점에서 저는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표를 던진 박하영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하고 대응해 보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가수 들국화의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물론 뭐 저도 부르고 싶은데 이거 사실 지금 부를 분위기는 아니어서. 이 파일까지 올렸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박하영 검사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 근무하려고 하면 되지 왜 못합니까? 하면 되죠. 그리고 굳이 본인이 뜻이 안 맞아서 그만두면 되는 것이지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성남FC가 후원을 받은 게 뭔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게 지금 상대 후보 편을 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사건은 3년 3개월간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고 실제 3년 3개월간 수사를 한 것 자체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고 또 성남FC는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남 시민들이 원해서 성남 시민구단이 창설된 거고요. 그런데 기업들이 후원하는 거 안 받으면 그건 무능한 거 아닌가요? 기업들이 후원하는 거 받아서 성남 시민 세금 좀 덜 쓰는 건데 이게 나쁘다고 하면 앞으로 지자체장들은 다 시민 세금으로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지자체들이 대기업들, 뭐 네이버도 있지만 대기업들, 병원들 다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 유치했고 또 후원금도 받았으면 칭찬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싶고 이게 3자 뇌물죄면 앞으로 그냥 구단들 많잖아요. 안양FC도 있고 안산FC도 있고 여러 개 있는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해야 돼요. 후원 안 받아야 됩니다. 후원 받으면 다 3자 뇌물죄죠. 이것까지도 만약에 검찰이 개입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정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유치를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불법적인 특혜가 들어갔다면 그걸 뭐 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얘기할 그 논점입니다. 만약에 이제 불법적인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공론화시키고 문제를 삼아도 지청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정이 안 된다. 혹은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그만둔 박하영 차장이 지청장이 수사를 맡고 있어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했었다. 물론 뭐 이거는 언론 보도를 통한 전언입니다. 그러면 이 성남FC 이른바 의혹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4년 전에 야당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성남FC 프로구단, 시민구단 좋습니다. 시민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가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두산이나 농협이나 차병이나 이런 걸 특권을 줘서 짜낸 것이라면 이거는 시민구단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것은 성남판 미러 K재단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160억 이상을 지불하게 한 부분 관련해서 그것이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영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예. 좀 따져보겠습니다. 두산 42억, 네이버 39억.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대략적으로 후원금 금액이 총 160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성남FC 후원금이 총 9억이다. 이재명 시장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특혜를 주고 돈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여러 얘기가 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그 후원을 한 지금 그 기업의 명단을 봐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죠. 두산건설은 조금 이따 자세하게 보고 네이버도 당시에 그 정자동에 제2사옥 그 건설 승인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고 서울 그 성남 고속도로하고 연결로까지 만들어줬으니까 네이버 측에서 보면 굉장히 뭐 흡족한 성과를 거뒀고 농협도 이제 성남시 금고를 운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남에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어쨌든 시금고를 유지하면서 36억 원을 거기 후원을 했으니까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예.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있을 때 160억 원을 후원을 받았고 은수미 시장 때는 이제 9억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시장이 무능하냐 유능하냐 하고 문제를 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런 후원이 성남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재명 시장을 보고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성남에 이제 의료 부지를 3,000평 정도, 3,000평이면은 이제 우리 있는 큰 중고등학교 정도가 3,000평이니까 굉장히 큰 땅이죠. 성남 그 분당의 요지에 있으니까 이게 원래 이제 의료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72억에 두산에서 매입을 했는데 예. 그거를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용도 변경해 준 것도 굉장히 큰 특혜인데 여기에 또 용적률까지 250%에서 670% 올려주고 또 기부 체납은 통상 20에서 25%까지 받을 수 있는데 10%는 낮춰졌어요. 그거를 기업, 계열사들을 다 유치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런 그 애초의 계약을 두산이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페널티를 주지 않았고 결국 두산에서 거기에 그 4억이랑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천억 원의 그 행당하는 부동산 이익을 얻고 그걸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로 하면 그게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나타나 있는 수치만 보더라도 이게 아무런 관계도 없이 이렇게까지 그 많은 이익을 줬다면은 뭔가 좀 의혹이 있지 않냐? 대장정하고 비슷한 거죠. 일부 사업자에게 너무나 많은 특혜가 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3년 동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작년 가을에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에게 이게 조사를 해야 되겠으니까 경찰에 출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재명 당시 지사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결국 그 소환 조사를 못 하고 이제 서면 조사를 하고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 검찰에 불송치했는데 다시 이제 그 고발이 들어오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박하영 검사가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박하영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박은정 지청장이 계속 가로막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가 더 이상 검찰에 남아있을 이유가 뭐냐 하고 이제 사표를 던진 게 어제까지의 상황이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알겠습니다. 묻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반드시 수사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야 되겠죠. 그 김종욱 교수님,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본인은 유능한 시장이었고 유능한 지사였다. 그런데 글쎄 여러 기업들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건 이제 능력의 문제일 수 있는데 만약에 앞서 저희 자막에도 나갔듯이 뭐 용도 변경 혹은 건축허가에서 불법적인 게 확인이 다시 된다면 그런 수사가 좀 더 다시 선거 전에라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표를 던졌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파장과 파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 특혜 얘기 이전에요. 예. 경찰에서 3개월 수사를 해서 아무런 혐의가 안 나오니까 무혐의 사건으로 송치를 못한 내용들이에요. 예. 이게 다시 간 겁니다. 3년 3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었던 거죠. 근데 본인이 전 이 수사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개월 정도 수사를 해놓고 나서 수사를 못하게 한다고 자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잠시만요. 그 말은 좀 순화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리고 수사를 못하게 한다고 사표를 던졌다라는 것도 단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나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전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럼 경찰이 3년 3개월 동안 수사한 것에 아무것도 안 나온 것이 문제가 있냐 이런 내용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특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특혜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인허가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도 하나 하고 이 땅만 특별하게 땅값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의 그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유사하게 올랐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 토지의 용도가 상업지구인데 용적률 같은 경우도 100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확인을 다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 네이버 사옥, 분당 차병원, 알파돔 시티, 현대백화점 모든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유치를 해서 그 유치한 그 기업들이 이재명 후보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성남 FC라고 하는 축구 재단에다가 후원금을 준 걸 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면 무엇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 제가 볼 땐 이게 타당한 문제 제기인 알겠습니다. 건지라고 하는 예. 측면들과 관련해서 예.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하더라도 또 여기 공격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또 욕설 그 녹음 파일 공개하시는 분 그분 아니십니까? 장영하 변호사라는 분? 제가 볼 땐 이건 이런 식의 공격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에서는 친정권 지청장이 이 해당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화면을 자주 볼 것 같은데요. 박범계 장관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성남 FC 사건에서 사장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낸 내용이 언론 보도에 보면 형사 일부와 함께 경찰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나 요구했는데 4개월간이나 지청장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지청장이 청장실의 기록을 수시로 가져가서 끊임없이 뒤집을 잡고 막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있는 죄를 덮는 검찰의 모습, 이 모습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정말 무도한 검찰이 되는 겁니다. 사표를 냈다고 하는 그 차장과 또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러나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아까 무혐의가 두 번 난 것과 포함해서 보안 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 보고했는데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래서 일각에서 야권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수사 방해 아니냐. 친정권 지청장에. 물론 뭐 김호수 총장이 경위 파악하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만 근데 박범계 장관 말 맞다나 2번 정도 했는데도 뭐가 없는데 왜 굳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수사를 하라고 하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그 견해 차이는 확실히 지청장도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먼저 근데 그 검찰은요. 예. 검사 동일체의 원칙 자체는 삭제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상명하복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지청장이 수사를 이게 못하게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게 검사 수사 담당 검사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는 얼마든지 그 지청장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여러 패널들이 결국에 그 축구단에 후원한 게 뭐가 나쁘냐, 개인이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이게 두산건설의 재무 구조를 보세요. 두산건설이 몇 년 동안 이게 엄청난 적자를 봐서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계속 해줬다가 올해 그 작년에 매각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게 두산건설이 42억 기부금을 낼 형편이 됩니까? 적자하게 보는 두산건설의 재무구조 몇 년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제 시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2015년 몇 년 동안 계속 적자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순수하게 기부금 낸다면 그럼 이게 왜 다른 해는 안 내겠습니까? 왜 그에 인허가해주고 특혜를 주는 그에만 그에게 42억을 냅니까? 만약에 그 인허가 특허가 없었다면 이게 42억을 두산건설이 냈을까요? 자, 이렇다면 이게 모든 자치단체가 우리 자치단체 기업 들어올 때마다 인허가 해주는 대가로 기부금을 요구한다. 이러면 이게 기업이 어떻게 영업을 하겠습니까? 저는 저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뭔가 이게 특혜나 인허가를 줄 때마다 금액을 이게 받아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이번에 순수하게 기부금 받으니까 9억밖에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게 그 인허가와 기부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있으면 판례가 제3자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수사는 유무죄는 단정 못하지만 최소한 이게 수사는 해볼 사안이거든요. 근데 왜 그걸 막느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추론과 이게 상당히 많이 담겨 있어서 제가 약간 반론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서 변호사님 말처럼 명약 관한 수사가 3년 3개월 끌고 무혐의 나왔다는 것도 그만큼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
정권의 수사를 보면요. 몇 번 이게 무혐의 됐다가 뒤집어진 것도 상당히 선례가 많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과거에 한번 경찰이 무혐의에 대해서 재수사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뭐 김호수 검찰총장이 왜 사표를 던지고 했는지 경위를 파악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대검찰청의 입장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이게 검찰의 바로 선거 개입 아니냐, 제2의 대장동 의혹이다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것이 맞는 수사예요. 어떻게 몸통은 빼고 꼬리만 기소하고 꼬리만 조사받는 이것이 과연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남FC는 제2의 대장동이에요. 오늘 법사위 참 바빴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제2의 대장동 게이트고 특별 특검을 즉시 도입해야 할 이유가 추가됐다고 했고, 김진태 검증특위위원장은 추미애라인 검사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사건 처리가 막히자 항의성 사표를 낸 것이다. 또 특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불법 프레임으로 또 가는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실제 성남시라든가 이런 관공서는 다 인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인허가를 해주는데 불법적인 부분이 없거나 또는 그 허가 요건을 갖췄으면 인허가를 해줘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건데 이걸 갖다가 그때 마치 후원금을 받았으니까 이건 불법이야 라고 재단한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해야 됩니다. 뭐 그냥 허가 내주고 후원금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안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성남 시민의 돈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성남 시민의 돈, 국민의힘 전신당의 어떤 성남시장이 했을 때 모라토리움 했습니다.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 됐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고 그거 다 갚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능력 있는 시장이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왜 후원금 받았냐? 성남 시민의 돈 세금으로 하지 왜 했냐라고 한다면 누가 이제 이런 거 합니까? 그리고 삼자 뇌물죄가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후원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뇌물을 받은 게 확인됐다. 그건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후원받았으니까 삼자 뇌물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여야 할 거 없이 부동산 값이 폭등하니까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층고 제한 없애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려서 국민들에게 집을 많이 돌려주겠다고 했어. 대기업들에게 유치하려면 용적률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면 용적률 올려주고 세금 환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특혜로 재단하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재단한다고 한다면 그 지자체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점검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남 FC가 왜 이제 특히 또 문제가 되느냐면은 그 일화 구단에서 성남 FC 구단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이 많이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경기도까지 갔어요. 우리가 지난 그 여당 경선 때를 돌아보면은 경기도지사 산하기관의 어떤 그 사무처장 분이 댓글 부대 활동하는 거 하니까 논란이 됐는데 그분도 또 FC 출신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박은정 지검장과 박하영 차장검사의 그 입장이 다른데 다행이라고 할까요? 박하영 차장검사가 박은정 지청장의 어떤 지시사항, 이 사건 관련된 수사 관련 지시사항을 다 기록한 게 있다니까 언젠가 그 기록이 공개가 된다면은 실제로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성남시는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요. 알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 파문이 다시 커졌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재명 후보 본인 얘기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예, 3위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큰절, 눈물, 연일 자세를 낮추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요. 오늘 오전에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흑색 선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입니다. 30대, 40대 장관을 적극 기용하겠습니다. 실망감을 넘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네거티브적 사안들에 대해서 공방을 하고 상대를 흠집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꽤 이재명 후보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큰절, 그리고 눈물, 새로운 내각, 네거티브 중단하겠다. 여러 승부수인데 결국은 본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정치 쇄신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했던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구시의 낡은 관행들을 바꿔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전히 양대 기득권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반감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기이하게도 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층보다 지지가 좀 낮은 상황인 거고, 또 반대로 따지면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요구층의 여론보다도 낮은 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들은 소위 두 후보가 국민들에게 아직까지 대안으로 비추지 않는다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세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소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실망한,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분들 같은 경우 소위 부동산 정책 문제, 그다음에 불공정 문제, 이 두 가지가 중대한 문제였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과 공약을 통해서 차별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정확히 얘기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문제냐? 민주당으로 변하지 않느냐? 왜 민주당은 여전히 내로남불이냐? 그리고 또 기득권적인 자기의 이미지를 갖다 버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제 송영길 당대표가 저희 나름대로 쇄신책을 제기한 것이고, 그 쇄신책에 빗대어서 저희 좀 살을 베는 아픔입니다만 그 위에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정치의 어떤 방향성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얘기하겠다. 마지막은 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었던 욕설 이런 논란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진심 자체들을 제대로 보지 않은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들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 이전과 설 이후에도 하겠다. 저는 그런 하나의 선거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기 전에 이미 어젯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고 윤석열 후보 방어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언론에서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요, 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직후 이재명 후보가 지역 순회 행보에 나섰는데 또다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순응하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 가지고 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그 딴 사람 황간 내시들이 장난이나 치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저는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의심을 받습니다. 댓글이라도 하나 쓰고 공감이라도 한번 누르고 커뮤니티에 글도 쓰시고 주변에 카톡이라도 보내서 진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언론이 돼 주십시오. 여러분 손가락으로 입으로 행동해 주시겠죠?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에 경기도 고양시를 찾아서 즉석 연설을 했는데 술 마시고 측근 챙기고 게으르고 환관 내시들이 장난치고 여러분이 소문 내달라 뭐 이런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술 마시고 뭐 게으르고 환관 내시 이런 게 발언이 그러면 정당한 검증입니까? 아무리 이게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 내로남불이지만 저거는 이게 누가 봐도 저게 네거티브 아닙니까? 악의적인 그냥 비난이지 어떤 게 구체적인 팩트가 있는 검증이 아니잖아요. 말로는 이게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저렇게 심한 욕설에 가까운 비방하는 거, 이게 저는 네거티브라 보고요. 하나만 지적하면 아마 근데 윤석열 후보가 뭐 강원도에 가서 이게 술자리 한 적은 있어요. 권성동 그때 그 총장과.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요 술자리만 한 게 아니잖아요. 술을 먹고 이게 음주까지 해서 0.158이 나왔어요. 아니 술을 먹고 음주운전까지 하신 분이 술 먹은 후보를 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마치 이게 윤석열 후보가 뭐 매일 술만 먹는 것처럼 저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거,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네거티브의 전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지 대략 한 1시간 30분 뒤에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법사위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응.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 그게 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씨한테 수사지휘 해왔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이렇게 소문이 무성한 것으로 이 대선을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 소속이죠. 김건희 씨 녹취록 보니까 여러 검찰 수사 지휘한 거 아닌가라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양수 대변인은 네거티브 중단 약속 오전에 했던 게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 뭐 당 따로 후보 따로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이 네거티브 공격을 했을 때 당연히 방어는 해야 되고요. 방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네거티브적 요소가 사실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좀 고려돼야 되겠다 생각되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오늘 제기한 부분은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생활 문제라든가 본인의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신이 한동훈 검사에게 뭔가를 제보를 주면 자신이 전달해줘서 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위험한 문제이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윤석열 후보의 권력을 검찰총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자신의 측근들에게 수사를 제보하고 수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들께서는 네거티브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정책 검증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검증 부분이 좀 있다 네거티브보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도원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 그래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가 중간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일단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고양시에 가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듯한 즉석 연설했고 녹취록을 틀었다. 그럼 이제 네거티브 중단과 이게 맞냐 아니냐 이걸 두고 뭐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9시에 이제 갑자기 그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긴장해서 그걸 이제 봤죠. 근데 뭐 처음에는 이제 새 신안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새 신안은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네거티브 중단이에요. 그러면 오늘 9시에 회견했으면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좀 네거티브를 중단해서 내일 아침자 신문에 네거티브 중단하고 90분 만에 네거티브 재개 이런 제목은 안 나오게 했어야죠. 조금 보기에 민망하고 그동안에 그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나올 때마다 늘 네거티브를 이슈로 내세워왔어요. 2017년 대선 때는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네거티브를 좀 했고 그거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거티브도 당연한 선거의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그리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그리고 그 작년 이제 여당 후보 경선 이때도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대 경쟁 후보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분석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네거티브는 잘 안 먹혀들고 오히려 본인의 그 욕설이 굉장히 그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또 대장동 이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성남 FC 의혹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 시점에 네거티브 중단하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네거티브 중단 얘기 혹은 뭐 정치 쇄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보여준 태도의 급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뭐 타인의 어쨌든 아픔이나 이런 것에 공감하는 모습보다는 굉장히 칼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왔던 사람인데 최근에 본인이 좀 선거 과정에서 다소 좀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는지 갑자기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약속이 지켜질지도 저희는 약간 의문이고 그런 결정을 하려면은 좀 이른 시점에 했었어야죠. 선거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 갑자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김종욱 교수님, 뭐 제가 이준석 대표의 말을 빌어서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작년 12월쯤 그러니까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보다 좀 나았을 때 그때 정치 쇄신 혹은
기득권 내려놨으면 좀 더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았나.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부에서 어떤 혁신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가 분명히 결합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후보가 기득권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내 상당히 많은 파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적어도 당내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공감대가 있고 그 공감대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것을 담당할 사람들이 있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걸 하고 싶어서 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하는 국면에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 하락 국면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책 국면들이. 예. 그러면서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봤더니 네거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신을 갖고 있는 정권 교체 요구층들,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행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진정성을 주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좋은 공약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 그렇다면 설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에게 더 씌웠던 국민들의 어떤 오해와 불신들을 해소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혁신을 해보자. 저 이것까지도 예를 들면 억울함을 호소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왜 했냐거나 저는 오히려 그래야죠. 좋다. 양대 기득권 정당이 국민들한테 많은 여러 가지 반대들을 듣고 있으니 당신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혁신의 깃발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지지율이 좀 취재 높아지니까 더 그러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이 비슷한 취재 얘기, 그러니까 쇄신 의지, 본인도 불출마하고 이 종로 같은 이제 무공천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충격적이었고요. 송영길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인 꿈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죠. 이제 당내 의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새롭게 총선 불출마 선언한 86은 없죠. 잘 안 보입니다. 그 비밀리에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직은 누가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뭐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한 여론이 많지 않다. 김남국 의원의 뭐 저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 논란거리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남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본인 SNS에 이재명 후보 오니까 당원들과 청소했다. 이 글을 올렸다가 물론 지우긴 했습니다만 뭐 여러 좀 뒷말이 있었다면서요. 저도 제가 어릴 때 학교에 있을 때요. 그때 높은 사람들 오면 청소도 하고 군대에서도 사단장이나 오면 청소하고 이게 20-30년 전에 저는 끝난 걸로 봐요. 이 김용민 의원의 이 청소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20-30년 전으로 되돌리는 아주 구시대 유물이고요. 저는 이 김용민 의원이 소장파의 기수로 검찰개혁을 항상 부르짖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저는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청소는 좋지만 이재명 후보 오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정말 이게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짧은 논평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거티브 중단 이후에 글쎄 뭐 민주당의 당과 후보가 따로 노는 거 아니냐 야권에서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의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 의혹, 이 제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 이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 도박 무리를 일으켰던 이재명 후보의 장남. 근데 이번에는 공군 복무 중에 인사명령을 남기지 않고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면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보도자료,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큰아들이 군 복무 중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했을 때다. 성남 소재 국군 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빠 찬스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장기 입원에 꼭 필요한 인사명령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같은 주장이 불거지자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공식 기록이 있다, 증명할 수 있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선 인사명령 없이도 증명할 수 있는 반박 서류가 무엇인지 우선 확인을 해봐야 진위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예. 군사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저렇게 편하게 휴가를 즐기는 듯한 모습으로 사진을 과연 평범한 군 장병들도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20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병원에 입원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경남 진주 소재 부대에서 복무를 했는데 200km 넘게 떨어진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인근 병원이 아니라 시설이 좋은 수도병원, 집과 가까운 곳에서 이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시장의 아들이기에 가능한 특혜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확한 입원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어떤 병명으로 어떤 공식 절차에 의해서 이 같은 병원 생활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군병원 특혜 의혹 같은 경우는 워낙 휘발성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박수영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당도 곧바로 반박해서 가짜 뉴스다. 뭐가 박수영 의원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입원한 게 아니고 발목 인대 파열로 입원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박수영 의원이 인사 기록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인사명령서가 있고 교육사 인사 문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국방부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이게 공개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왜 진주에 있는 사람이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갔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아직도 어떤 국민들은 자녀가 아팠을 때 민간병원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큰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진주에 있었냐. 진주에 뭐 그런 병원이 있다고 하면 모를까, 합당한 인사처의 문건에 의해서 됐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의혹 제기가 어떤 정말 문건이 없는 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문건 없다더라, 뭐 특혜더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저 사진이 뭐 편해 보이긴 합니다만 20대 군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불편하게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 사진을 가지고 특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부당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다. 인사기록 문서, 그러니까 입원 치료받은 흔적이 존재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입원 치료다, 이렇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박수영 의원이 또 SNS를 통해서 보니까 인사명령 상신 올린 문서는 있는데 해당 명령 기록은 없다, 이렇게 다시 재반박을 했더라고요. 저 부분은 이제 있으면요 하루만에 공개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제 국방부에서 이건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게 있다면 어떤 서류인지를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지금 이게 인대 파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입원 기간이 2014년 초여름부터 한 8월까지 3, 4개월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그 일병 때 가가지고 상병 때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박수영 의원이 하면. 가장 이 군대 힘들 때 일병 때 병원 가서 상병이 되어 돌아온다? 과연 이게 저희가 법 쪽에 있다 보면 전치 뭐 몇 주 이렇게 놓잖아요. 어떻게 인대 파열로 집 근처 병원에서 3, 4개월을 입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또 대전에 그 병원에서도 2014년 9월 달에 또 입원한 게 있어요. 따라서 저는 과연 이게 과잉 진료가 아닌지, 실제 인대 파열로 3, 4개월 정도 이게 편안하게 병원에 있을 수 있는지, 이 기간 문제도 정확하게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 변호사님 몇 가지 뭐 박수영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또 인용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 군대와 달리 꼭 일병 상병이 무조건 군 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100%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예, 장혜철 변호관님. 저는 이 군의 어떤 특혜 의혹과 못지않게 대선 후보 아들의 불법 성매매 의혹도 제대로 검증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재명 후보가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죠. 제가 탑10에서도 그렇고 다른 방송이나 SNS에서 여러 증거나 후기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저는 불법 성매매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허위 사실이면 제발
제발 고소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저를 아직 고소하지 않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민주당 선대위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불법 성매매를 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기관이 검증할 수 있게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좀 고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뉴스탑10은 너무 그런 뭐 법적 조치의 장으로 활용하시는 건 아니죠. 국민을 위한 검증의 장이니까요. 잠시만요. 이승훈 변호사님 먼저 할게요. 저는 장해찬 평론가님이 조금 평정심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검증의 영역, 수사의 영역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 고발이 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걸 확신한다고 고발해달라고 하면 이건 국민에게 드리는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기시감이라고 있죠. 한 번은 봤던 것 같은 느낌. 언제였지? 작년에 이제 추미애 전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이 황제 휴가를 간 거 아니냐? 그때도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병가를 내서 이제 신병을 치료한다고 그랬는데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속 부대 입장에서는 이건 탈영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탈영이 아닌 걸로 됐죠.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구두로 그 추가 연장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어찌 그 문서로 이제 저걸 했다는데 그거를 동부지검에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했지만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말끔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아들들이 이렇게 꼭 군대 생활을 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알겠습니다. 때 수사를 했을 때 그 수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더 커질 수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병원 특혜 의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빠 찬스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바로 여당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대응했습니다. 이게 정말 의혹 제기가 헛발질인지 아닌지 앞으로 추가 소식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늘 오후에 나온 얘기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주제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예정이 돼 있었던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간의 양자 TV 토론이 무산이 됐습니다. 법원이 안철수 후보 측에 제기했던 TV 토론 가처분 신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 토론을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어차피 양자 토론하면 본인이 반격당하거나 본인이 주장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지만 사자 토론하면 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럼 못할 이유가 없겠죠. 국민들께서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양자 토론을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뭐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얘기까지 만나보면 심상정 후보도 냈던 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심 후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용이 됐어요. 안철수 후보는 사필 규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양자 토론 무산에 대해서요. 저도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이 맞다고 봐요. 옛날에도 이게 유사한 판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게 가처분 인용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정말 그 설 앞두고 중요한 시점에 토론하는 이유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 검증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국민 중에서 보수 국민 중에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를 찍을까? 안철수를 찍을까? 고민하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두 분 토론을 다 들어봐야죠. 또는 이게 진보도 심상정 후보 찍을까? 이재명 후보 찍을까? 이런 게 검증의 장이라면 저는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이게 저는 확고한 기준으로 가능하면 이게 선관위 기준을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관위는 보면 여론조사 꾸준히 5%, 그리고 이제 직전 선거에 3% 이상 얻은 정당 후보 있잖아요. 이런 게 기준에 따라서 토론하는 게 앞으로도 이런 논란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법원의 판단을 뭐 존중한다. 뭐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 얘기를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죠. 타당하다. 그 장해찬 변호사님. 일단 뭐 이재명 후보는 보니까 양자 TV 토론을 김동연 후보와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내신 안철수 후보.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내심 뭐 여러 속내를 드러내는 보도에 따르면 양자 토론을 바랬었는데 이게 무산이 됐다. 물론 뭐 윤석열 후보는 다자 토론도 반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법원의 판결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뭐 길거리를 가는 많은 분들 잡고 물어봐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토론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결이 아쉽지만 어쨌거나 법원을 존중한 의미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뭐 사자 토론이 되었던 다자 토론이 되었던 협상당에서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 어떤 형태의 토론이든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자 토론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 대해서 과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신감을 보이면 보일수록 실제 뚜껑이 열렸을 때 조금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도 국민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토론이 다자 토론이 된다 한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도원 의원님, 이제 양자 토론은 못 보고 다자 토론 형식으로 된다. 그런데 몇 개의 좀 여론조사를 보니까 허경영 후보의 약진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허경영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토론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좀 여러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사회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선관위의 지침인데 그 가운데 하나 그 토론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여론조사에서 5%를 꾸준하게 넘으면은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준이 되는 조사에서 허경영 후보가 기준을 넘는다면은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공중부양이라든지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뭐 결혼 주장이라든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허경영 후보가 냈던 공약이 굉장히 당시에는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부 현재 후보들도 차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진지해야 될 우리의 그 대선 토론이 그리고 치열해야 될 대선 토론이 어떻게 보면 좀 희화화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선관위 그리고 이제 주관하는 방송사 채널에서도 앞으로 주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의 그 손을 들어준 법원입니다. 양자 TV 토론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이 들국화 노래 그 뜻이 무엇인지 알만합니다. 또 볼까요? 후원금 받은 것도 죄가 되나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이재명 후보 의혹 제기해라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보겠습니다. 맨날 말 바꾸는 후보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찍어주나요? 출입국 기록을 누가 조작하냐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였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가 하면 검증, 내가 하면 네거티브.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오랜만에 광복 회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돈 어디로 갔을까요? 정치 편향 논란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김원웅 광복회장이요. 이번에는 수천만 원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복회가 유공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면서 국회 안에 카페를 운영해 왔었는데 여기 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친일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께 이 상을 드리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상을 주는 것이 정파적이라고 우리는 여도 야도 없습니다. 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카페를 차려놓고서는 김 회장의 옷값, 심지어 안마 비용 등의 돈을 사용했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광복회 이름에 먹칠을 한 파렴치하고도 악질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5월부터 광복회가 국회 안에 카페를 직접 운영했는데 이 돈을 김원웅 회장 사적인 거에 썼다.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카페 종종 이용하는데요. 소통관 앞에 있는 야외 카페라서 유동 인구가 참 많고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의상 구입비,
이발소 사용비, 안마비 등으로 쓰였다는 것. 정말 이 아연실색한 일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추잡스럽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해당 카페 자금을 관리하는 전 강북회 간부가 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김원훈 회장 측에서도 아직까지 본인 명의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훈처에서 감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대선 전에 시간 끌기로 차일피일이 감사를 미루게 되면 국민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감사 결과 하루빨리 결론을 내어서 횡령을 한 것이 맞다면 그에 준하는 행정조치뿐만이 아니라 사법조치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원웅 회장 쪽의 입장도 당연히 봐야죠. 전 간부 A씨의 과잉 충성이었고 해당 금액은 모두 갚아줬다. 김 회장의 부인이 횡령 지시 여부를 부인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같이 동시에 만나볼게요. 왜냐하면 이 광복 회장이라는 자리가 무게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사건은 제2의 윤미향 의원 사건이다. 윤미향 의원들에게 그 횡령으로 지금 재판 중에 있죠. 예. 저 부인의 말은요. 제가 법적으로 해석해 보면 전 간부 A씨의 과잉 충성이었다. 이 말이 그 간부하고 김원웅 회장이 둘 다 공동 정범이다. 공범이다. 이런 게 뜻이고요. 예. 두 번째, 해당 금액은 갚아줬다는 것은 자백이에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일시 쓰고 갚아주도 그게 횡령의 불법 영덕 의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썼다 갚아도 죄가 된다. 갚아도 이게 전혀 그는 유무죄와 관계 없어요. 이건 오히려 이게 그 일시 쓰는 것도 횡령이다. 아하. 이게 판례이기 때문에 자백하는 발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뭐 친일파보다 나쁘다고는 못하도 정말 이게 옛날에 우리 독립군 군자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냈습니까? 너무 이런 분들 마십시오. 보기 예. 부끄러우니까 예. 저는 이게 빨리 자진 사퇴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 봅니다. 대통령도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라고 예. 판단하시고요. 예.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제 횡령 의혹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여기에는 일단 일부 보도를 통해서 해명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온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전을 잘하긴 합니다만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예, 수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